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이강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73살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바둑을 두며 저녁에는 뉴스를 보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40여 년간 군에서 복무했던 그는 퇴역 후 조용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강수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도 잘 자랐구나. 작은 베란다에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을 바라보며 이강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퇴역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먼지가 쌓인 군복과 훈장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그의 자랑이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강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외동딸 지연이었습니다. 35살인 지연은 결혼한 지 3년째로 남편 박지훈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박지훈은 재벌 가문의 3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할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위였어요. 연매출 1조 원의 계열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지연에게도 다정한 남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강수는 처음에는 사위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안심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오는 지연의 표정에는 예전의 밝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고 가끔 멍하니 공중을 바라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연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몸살이라도 난 거야? 아니에요, 아빠.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지연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이강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말하지 않으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군인 출신의 직감은 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강수는 우연히 지연의 손목에 작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아, 손목은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요? 그냥 문에 부딪혀서. 별거 아니에요. 지연은 급히 소매로 손목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강수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세게 잡은 것 같은 손가락 자국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강수는 잠들지 못하고 딸 생각만 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으로 보면 지연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사위 지훈이가. 하지만 이강수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거든요. 며칠 후 이강수는 지연과 박지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위의 모습을 직접 관찰해보고 싶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박지훈은 겉으로는 예의 바른 사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강수의 예리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을 대하는 박지훈의 시선과 말투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지연이 실수로 물잔을 떨어뜨렸을 때 박지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더니 지연을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강수가 있어서 금세 웃음으로 바꿨지만 그 찰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박지훈은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은 심하게 움츠러들었어요. 마치 평소에 이런 일로 혼났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강수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더 확실한 신호들이 나타났어요.
지연이 전화를 받을 때 박지훈 이름이 뜨면 표정이 긴장되었고 말할 때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이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켜온 자신이 정작 가장 소중한 딸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겠군. 이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11시, 이강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밤늦은 시간에 전화는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던 이강수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지연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빠, 저 지금 길에 있어요. 8차선대로 한복판에. 아빠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차선대로 한복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뭐라고? 8차선대로 한복판이라고. 지연아, 지금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말해봐. 편의점 앞이에요. 아빠,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이강수는 잠옷 차림으로 급히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위급 상황을 경험했지만 딸의 떨리는 목소리만큼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없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이강수의 머릿속은 온통 지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런 늦은 시간에 8차선대로 한복판에 있는 거지? 20분 후 이강수는 지연이 말한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8차선대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연아. 이강수는 급히 차에서 내려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연은 겨울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얇은 옷만 입고 있었어요.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지연은 아버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수는 딸을 꼭 안아주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지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 추운 밤에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지훈 오빠와 조금 다퉜어요. 그래서 내리라고 해서. 지연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의 예리한 눈에는 진실이 보였어요. 딸의 옷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누군가가 세게 잡은 듯한 자국이 있었고 목 부분에도 멍 자국이 보였어요. 이성 장군 출신인 이강수에게는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그냥 다툰 거야? 이강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지훈 오빠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빠, 그냥 집에 가요. 지훈 오빠가 더 화낼까봐. 지연의 말에서 이강수는 더 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사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지훈이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안 돼요, 아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지연의 절규 같은 대답에 이강수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자제력이었죠. 알겠어, 지연아.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아빠 집에서 자고. 이강수는 딸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새끼가 내 딸을 건드렸구나.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온 이성 장군 이강수에게는 지연이 전부였습니다. 그 소중한 딸을 누군가가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이강수는 지연을 침실에 재워주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군복과 훈장들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살자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이성 장군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이강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먼지가 쌓인 군복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이강수는 손에 든 이성 장군 계급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퇴직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1980년대 초 25살의 젊은 이강수는 군 정보부대에 특별 선발되었습니다.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국가 핵심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탁된 거였죠. 그때부터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큰 성과는 1987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고위급 공작원을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거든요. 그때 이강수는 대위였는데 상부에서는 이 작전의 성공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강수 대위 정말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임무를 맡길 생각입니다. 당시 상급 지휘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어요. 그 후 이강수는 승진을 거듭하며 더욱 중요한 임무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내 스파이망을 일망타진하는 대규모 작전을 지휘했어요. 이 작전으로 수십 명의 간첩들이 검거되었고 국가보안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강수는 이미 대령이 되어 있었죠. 장군님의 작전 능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이번 성과로 또 한 번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부하들의 존경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이강수는 계속해서 승진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준장, 그리고 마침내 소장까지 진급했어요. 하지만 이강수의 진짜 능력이 발휘된 것은 정치 관련 업무였습니다. 특수임무 지휘관으로서 여러 정권의 핵심 비밀들을 다루게 된 거예요. 정치인들의 비리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비밀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강수 장군, 이번 일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강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복잡한 사안이라도 완벽하게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가 차원의 매우 민감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도 기밀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강수는 현재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 등 핵심 인사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어요. 당시 그들은 모두 이강수의 부하였거든요. 장군님 덕분에 나라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준호 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 대령 시절의 한 말이었어요. 이태식 현 국정원장과 박철민 현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강수 밑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이강수가 퇴역할 때는 많은 동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이강수 장군, 평생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강수는 조용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딸 지연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강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어요. 김준호 국방부 장관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이제 움직여야겠군.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성 장군의 날카로운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서 김준호 장관의 번호를 바라보며 이강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용히 살자던 약속을 깨트릴 때가 온 거예요. 누군가 그의 소중한 딸을 건드렸으니까 말입니다. 내 딸을 건드린 게 내 인생 최대 실수가 될 거다, 박지훈. 다음 날 새벽 6시, 이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밤새 악몽에 시달렸는지 잠꼬대를 중얼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강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강수는 딸의 이마에 살며시 손을 올려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군 시절 기밀 통신용으로 사용하던 장비였죠. 먼저 김준호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장관입니까? 이 목소리는 설마 이강수 장군님이신가요? 김준호 장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퇴역 후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이강수의 갑작스러운 전화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 장관, 오늘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물론입니다, 장군님.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옛날 그 장소에서 만납시다. 오후 2시에 말이죠. 김준호 장관은 즉시 알아들었어요. 군 시절 비밀 회의를 하던 장소였거든요. 이어서 이강수는 이태식 국정원장과 박철민 합참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강수의 부름에 주저없이 응답했어요.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조용한 군 관련 시설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옛 상관과 부하들이었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에는 변함없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준호 장관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과 박철민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맙습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나라 일을 잘하고 있더군요. 이강수는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제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강수는 어젯밤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8차선 대로에서 발견한 딸의 모습, 몸에 난 상처들, 그리고 사위에 대한 의혹들을 말이죠. 그래서 제 사위 박지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녀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태식 국정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말씀만 하시면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박지훈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재벌 가문 3세이고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박철민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안이면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권력과 돈을 가진 집안이죠. 하지만 뒤가 깨끗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아들인 박지훈이 여성 문제로 말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모든 게 묻혔다고 하더군요. 이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이 말했어요. 장군님, 이번 일은 국가보안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박지훈과 그 집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어요. 하루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지훈의 실체는 이강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장군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훈 35세. 겉으로는 연매출 1조 원 계열사 대표이사이지만 실상은 아버지 돈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성공입니다. 파일을 넘기며 이태식 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이 5건, 투자금 횡령이 3건,
정치자금법 위반이 2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무마되었어요. 김준호 국방부 장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장군님 따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철민 합참의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계속해왔다니 정말 용납할 수 없군요. 이강수는 조용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게는 딸이 전부입니다. 그 소중한 딸을 이런 인간이 상처 입혔어요. 이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정의의 검으로 하겠습니다. 박지훈과 그 집안이 지금까지 권력으로 덮어온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겠어요. 세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명령이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때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 함께 나라를 지켜온 동지들이었습니다. 이제 딸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이강수의 경고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오전 9시 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연매출 1조 원을 자랑하는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장인 어른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비서가 다가와 스케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니라 군용 헬기의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회사 직원들이 모두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게 뭐지? 헬기가 우리 회사 쪽으로 오고 있어. 군용 헬기 아냐? 저 마크 좀 봐. 박지훈도 급히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군용 헬기가 자신의 회사 본사 옥상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왜 군용 헬기가 여기로? 헬기는 정확히 회사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뒤이어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군복의 남자는 다름 아닌 이강수였어요. 평소에 온화한 할아버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군인 특유의 당당한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성 장군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분이 누구지? 장군인가? 이성 장군이라고 되어 있네.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온 거지? 회사 전 직원이 술렁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군 고위층의 방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강수는 경호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박지훈의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장군이 오고 있어요. 비서가 황급히 박지훈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군이 왜 여기로 와? 뭔가 착각하신 거 아냐?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수가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박지훈은 처음 보는 인물이었지만 군복을 입은 이성 장군의 위엄에 압도당했습니다. 박지훈 씨죠? 이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어요.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카리스마가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오신 일이신지. 저희가 군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박지훈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강수입니다. 지연이 아버지죠. 그 순간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인 어른이 이성 장군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퇴직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장인 어른이요?
어떻게? 놀랍죠? 지금까지 몰랐을 테니까요. 이강수는 박지훈의 책상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내 딸한테 뭘 했나? 이강수의 질문에 박지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8차선대로에 내 딸을 버린 이유를 말해봐라. 이강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주변 경호원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부부간에 작은 다툼이 있어서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이강수는 박지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내 딸 몸에 난 상처들, 그것도 별일 아니란 말인가? 박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강수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대표가 장군에게 혼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3일 준다. 이강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3일 안에 내 딸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다시는 손도 대지 마라. 장인어른, 이건 너무 3일이다. 그 안에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에 모두 알려주겠다. 이강수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라 나갔고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은 모두 길을 비켜줬어요. 옥상에서 헬기가 다시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전체가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박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장인 어른이 이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직 박지훈은 이강수의 진짜 능력을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일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이강수의 경고를 무시한 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인 어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무리 이성 장군이라고 해도 이미 퇴역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그냥 허세였을 거야. 퇴직한 군인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겠어? 박지훈은 오히려 더 거만해졌습니다. 지연에게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대했어요. 이강수의 경고가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기 방문으로부터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태식 국정원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박지훈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재수사하십시오.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즉시 움직였어요. 그동안 무마되었던 박지훈의 각종 비리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투자금 횡령 사건부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도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검사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미 이태식 국정원장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넘겨준 상태였거든요. 같은 시간 국세청에서도 특별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훈 일가 3대에 걸친 탈세 의혹을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박지훈의 회사와 개인 재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재산 은닉, 가족명의 차명 계좌, 해외 비자금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동시에 움직였어요. 박지훈의 회사가 진행한 모든 투자 사업을 재점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투자금이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허위 보고서가 상당히 많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오후 2시경 박지훈의 회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장을 들고 온 그들은 사무실 전체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훈 대표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외부 미팅 중인데 무슨 일이신지. 투자금 횡령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연락해서 즉시 출두하도록 하세요. 회사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일주일 전 헬기로 온 장군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번에 온 그 장군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한편 언론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 박지훈 관련 제보가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재벌 3세에 숨겨진 민낯, 권력으로 덮은 성추행 사건들, 3대에 걸친 탈세 의혹. 연일 톱뉴스로 박지훈과 그 집안의 비리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묻혀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박지훈의 아버지인 박영호 국회의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가문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로비를 시도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번에는 최고 위층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떤 압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뉴스에서는 박지훈의 구속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지훈 씨는 오늘 오후 검찰에 출두한 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영향력으로 무마되었던 각종 비리 사건들이 일제히 재수사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집안의 회장인 박지훈의 할아버지는 절망에 빠졌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우리 그룹이 하루아침에.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수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큰 규모였거든요. 국정원에서는 박지훈 일가의 모든 비리 자료가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었어요. 30년간 권력으로 덮어온 모든 죄악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이 이강수에게 보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이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상처 입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박지훈이 구속된 지 며칠째 되는 날, 더 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가 박지훈 개인을 넘어서 그룹 전체로 확산된 거였어요. 박지훈의 할아버지 박동철 회장, 긴급 구속. 박지훈의 아버지 박영호 의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한그룹 계열사 12곳 동시 압수수색. 연일 터져나오는 뉴스에 재벌 가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불과 일주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호 국회의원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이 정도 규모라면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무리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도 수사 중단은커녕 조그마한 협조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 의원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박 의원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조심해야 해서.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수는 옛 동료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모여 상황을 점검했어요. 장군님, 이번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준호 국방부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회에서도 박영호 의원의 면책 특권 박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철민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강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진짜 목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사 규모는 더욱 거대해졌어요. 박지훈 일가와 관련된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과 결탁한 정치인 명단 공개, 30년간 이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관계 수사 확대,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를 쏟아냈어요. 국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지훈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연일 들려오는 가족들의 몰락 소식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최고 위층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지훈은 그제야 일주일 전 이강수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설마 장인 어른이 이런 짓을?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퇴역한 군인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주가가 90% 폭락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박동철 회장은 병원 침대에서 이 소식들을 들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 제국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아직도 박동철 회장은 이강수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순히 퇴역 군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이강수는 집에서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연은 연일 보도되는 남편 관련 뉴스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지훈 오빠가 정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연아, 진실은 이제 모두 밝혀지고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다 알고 있다. 이강수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이강수는 딸을 다독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박지훈과 그 일가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반드시 대가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지훈 일가의 몰락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 파장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수의 네 번째 타격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장군님,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태식 국정원장이 보고했어요. 이강수의 지시에 따라 박지훈 일가의 해외 재산과 범죄 행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국 수사기관에서 박지훈의 뉴욕 부동산 투자 관련 자금 세탁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도 비밀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강수의 국제적 인맥이 총동원된 결과였어요. 군 시절 여러 국가의 정보기관과 협력했던 경험이 빛을 발한 거였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 재벌 가문의 수십 년간에 걸친 부패 사건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도 더욱 강력한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호 국회의원의 자택에 국세청 특별수사팀이 들이닥쳤어요. 박영호 의원, 조세포탈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나를 체포한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이미 면책특권도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거든요. 박영호 의원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간 정치권에서 쌓아온 모든 인맥과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주가가 95% 폭락했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있어요. 박동철 회장은 병원 침대에서 이 소식들을 들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아직도 박동철 회장은 이강수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순히 퇴역군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강수는 옛 동료들과 회동을 가졌어요. 장군님, 작전이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준호 국방부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제 공조까지 이끌어내신 건 정말 대단합니다. 박철민 합참의장도 감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요. 이강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진짜 목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박지훈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연일 들려오는 가족들의 몰락 소식에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게 악몽이라고 해주세요. 박지훈 씨,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변호사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고 수사기관의 의지도 확고했거든요. 그때 박지훈에게 한 통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자는 이강수였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요? 박지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가 장인어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이강수와 박지훈.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박지훈. 이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떤가? 박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설마 이 모든 일이. 그렇다. 내가 했다. 이강수의 담담한 대답에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저는 지연이의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라고. 아내를 8차선 대로에 버리는 인간이 남편이라고. 이강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이성 장군 이강수. 평생 나라를 지켜온 사람이다. 박지훈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이강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는 이제부터야. 이강수가 구치소를 나온 후 마지막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진짜 목적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강수는 김준호 국방부 장관, 이태식 국정원장, 박철민 합참의장과 함께 최종 회의를 가졌습니다. 장군님, 박지훈 일가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시려는 건지. 아직 진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강수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지난 30년간 박지훈 일가와 결탁한 부패 공무원들,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 부정한 거래를 한 기업인들의 명단입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명단에는 현역 국회의원 127명, 고위 공무원 89명, 재벌 총수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의의 검작전의 목표예요.
박지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대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검찰과 국정원, 국세청이 총동원되어 권력형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전 고위 공무원 갑시 긴급 체포, 재벌 총수 3명 동시 소환, 국회의원 50명 수사선상 올라, 연일 터져나오는 특종 뉴스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이번 대수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진정한 법치 국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 위에 있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도 이번 수사를 적극 지원했어요. 이강수가 사실상의 총책임자가 되어 나라 전체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대역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박지훈은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독 피고인이 아니었어요. 함께 법정에 선 사람들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피고인 박지훈은 부인 폭행, 투자금 횡령, 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영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동철은 조세포탈, 경영진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박지훈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대한그룹은 해체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사회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부패 공무원 237명 전원 파면, 로비 수수 국회의원 89명 의원직 상실, 부정거래 기업 45곳 영업정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부패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강수의 정의의 검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국가적 혁신의 계기가 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이강수는 지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지연은 아버지가 벌인 일의 규모에 놀라고 있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한 일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 이강수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은 바뀌어야 해. 그것이 아빠가 평생 지켜온 정의야. 6개월 후 이강수는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이강수 장군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법무부 장관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강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부패 지수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 전반에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강수는 지연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지연은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길 바란다. 네, 아빠.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게요. 부녀는 웃으며 카페 정리를 했어요. 폭풍 같았던 지난 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평온한 일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는 마음 한편으로 각오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다시 누군가가 정의를 짓밟으려 한다면 이성 장군 이강수가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